자, 다음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세한 거는 구조원리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법에서는 우리가 소방시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보설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화설비, 세 번째가 피난구조설비, 네 번째가 소화활동설비, 마지막이 소화용수설비입니다. 그러면 이 경보설비 안에 9가지가 있고 또 소화설비에 여러가지 설비가 있고 각 우리 우두머리가 되는 설비별로 각 작은 두목의 설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경보설비에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있는데 다음 보기 중에서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상세한 거는 그 구조원리 과목에서 제일 처음 설명드릴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우리가 법에서는 소화설비에는 어떤 게 있고 경보설비에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보설비는 화재가 났을 때 소리로 알려주는 겁니다. 불 끄는 설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소화설비는 초기에 말 그대로 소화하는 설비입니다. 초기에 불 끄는 설비예요.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는 피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는 자, 소리 나가고 불 나면 초기에 불 끄고 사람 피난하면 이제 소방대가 와가지고 사용하는 게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소방대가 사용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물 떨어지면 물 공급받는 게 소화용수설비예요. 일단 여기까지 구분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경보설비에는 어떤 게 있느냐 보면은 자, 구분만 하시면 돼. 자, 경보란 말 들어가죠. 비상경보. 그러니까 여기 이 설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가 구조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경보란 말이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방송, 소리 나가는 거죠. 누전경보, 자동화재 탐지,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해서 경보해주는 설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이 돼서 소방관서에 통보해주는 설비, 알려주는 설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탐지해서 경보 보내주는 거, 통합 감시 시설은 정기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감시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각 경보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화재 사실을. 그래서 요 경보 설비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 설비라는 거는 초기에 불 끄는 거죠. 자, 소화자 들어가죠. 소화기, 소화기구, 그죠? 그다음에 자동 소화장치, 또 소화란 말이 들어가죠. 그리고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는 이제 초기에 불 끄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소화란 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외 소화전, 이런 게 소화설비다.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는 우리가 이제 전기 쪽하고 기계 쪽 구분되어 있는 게, 피난할 때 쓰는 게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맞죠? 피난자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런 놈들이 전기 쪽에 피난 설비가 되는 거고, 기계 쪽에는 피난기구, 그죠?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이런 놈들이 뭡니까? 기계 쪽에 피난구조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난구조 설비는 예전까지 피난 설비였다가 구조란 말이 추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명구조설비가 구조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는 일단 우리가 요것만 정리하세요. 제연설비. 자, 연기를 제거해 주니까 뭡니까? 소방대가 와서 유효하게 뭐예요? 소화를 할 수 있겠죠. 소화활동을. 그래서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고, 연결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 외벽에 보면 연결 송수구라고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 거. 그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 안으로 외부의 소방차에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송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소방대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소 방지 설비는 뭐냐면 지하구가 있는데 이 지하구에 연소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지하구가 있으면 여기에 벽 구획을 못 하니까 여기에 헤드를 박아놓고 물을 뿌려가지고 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외부에 송수구에서 물을 쏘면, 그러니까 이것도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 물을 쏘면 물벽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나 조적으로 벽을 안 쌓고 물로 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물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송수구에서 물을 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대가 사용하니까 소화활동설비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말 그대로 화재가 나면 정전이 되기 때문에 정전 시에 소방대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소방대가 사용하는 무전기 있죠. 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보조해주는 게 무선통신 보조설비다. 이것도 소방대가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기 쪽에서 나중에 공부할 거고, 요 네 가지는 기계 쪽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설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전기편 구조원리의 첫 시간, 기계편 구조원리의 첫 시간을 참고하시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용수 설비는 말 그대로 물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을 때 이거는 제가 앞에 기본법에 보면 이 똑같은 게 세 가지가 있더라.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에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있고 이때 소화전, 그리고 5개 소화전 설비에 소화전, 그리고 소화용수 설비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여기에서 뭡니까? 물을 소방차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급을 못 받으면 물탱크, 소화수조, 저수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소화수조는, 그러니까 소화수조, 저수조는 물탱크인데 여기다 물을 저장해 놓고 소방대가 물을 끌어 쓰는 건데, 소화 전용으로 사용하면 소화수조, 일반 급수하고 소화용수를 같이 쓰면 저수조란 말을 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둘 다 물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설비에서는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구조원리 편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 해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양이 방대해요. 나오면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때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동네의 주위에 아주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학원 있죠. 굉장히 큰 학원 있죠. 이 굉장히 큰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학원 해가지고 500제곱미터 미만만 근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학원에서 교육하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학원이라는 거는. 근데 면적이 안 되면 근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교습소 같은 데 있잖아요. 피아노 학원 이런 데는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보는, 자, 그러니까 구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게, 학원이 500제곱미터 미만은 근생인데 여기 보면 자동차 학원하고 무도 학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외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도 학원, 무도장 있죠? 이거는 위락시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도 학원은 예외로 해놓은 거예요. 위락시설로. 그 다음에 자동차 학원도 근생이 아니고 또 자동차 관련 시설로 구분을 해놔.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 뭐예요? 거기에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걸 또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쉽게 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종교 집회장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교회나 절 같은 데는 종교시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걸 또 근생으로 보는 겁니다. 아주 규모가 작을 때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있잖아요. 300제곱미터가 안 되면 보는 거예요. 근생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동네 가면 노래 연습장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용, 이발소, 미장원 이런 데는 다 근생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목욕탕 이런 데도. 그 다음에 의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구분해야 될 게 의원. 자, 우리가 의원하고 비교되는 게 병원 아닙니까? 자, 의원은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의원은, 동네에 있는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예? 이거 구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한의원 이런 데도 다 근생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기원 이런데, 이런 게 근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다 근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락시설. 이거는 위락시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원시설업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에버랜드나 어디 뭐 롯데월드 이런 데 가보면 놀이기구 타는 데 있죠. 그런 데를 말합니다. 이건 다 위락시설이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무도학원. 학원이 500이 안 되면 근생이지만 무도학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 위락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노유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노유자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암기법이 뭐냐면 전마 전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의료시설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일반 병원 있죠. 그 다음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있죠. 이런 데를 우리가 의료시설이라는데, 이때 또 우리가 주위에 많이 보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는 병원으로 구분하고, 격리병원은 전염병원이나 마약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다음 중 병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면 전마 정장 중에 하나 보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예? 전마 정장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거 빼고는 다 일반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업무시설을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동사무소,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내야 될 게 뭐냐면 오피스텔입니다. 99%가 오피스텔이 나와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데 이게 보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99%가 이놈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시설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보건소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건소는 의료시설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보건소라는 거는 의료시설이 아니고 그 구민이죠. 구민. 그 주민들 있죠. 이 사람들의 보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뭡니까? 의료행위도 조금씩 한다 이 말. 우리가 보건소에서 수술하고 이런 건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대신에 뭐 주사 놔주고 이런 건 하지. 예방접종 이런 건 하니까. 보건소는 업무시설이다.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운수시설. 자, 운수시설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배 터미널, 기차역, 지하철, 그리고 공항, 그 다음에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이런 데를 운수시설이라는데, 이거하고 헷갈린 게 있어요. 헷갈린 게 뭐냐면 자동차 및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분할 때 운수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터미널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배, 항공기, 기차 이런 터미널이 있죠. 우리 종합터미널 있잖아요. 버스 터미널. 이런 터미널 개념이고, 운수시설은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리 시설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돈 주고 타고 내리는 데가 아니고, 항공기 경락고가 뭐예요? 비행기 주차장이 주차장. 그 다음에 주차장이란 말,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이런 행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운수시설하고는 항공기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걸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터미널 개념을 하나 집어넣으면 되고, 또 운수시설에서 항공기 자동차 관련 시설을 나오거든. 집어넣는다고.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 이런 데는 뭡니까?
그냥 차만 우리가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이런 데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운수시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운수업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하늘에서 비행기. 그죠? 그럼 공항이 되겠죠. 그리고 땅에서는 기차.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 그리고 배터미널. 여객터미널. 그죠? 예. 그런 데를 우리가 이걸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방송통신시설은 우리가 아까 방송국하고 촬영소는 방염을 해야 되고, 아까 통신용 시설 있죠. 전신전화국 같은데 이게 KT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는 뭡니까? 이거는 방염을 안 한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만 알아두세요. 방송국하고 촬영소는 방염을 하고 나머지는 방염을 안 한다. 방송통신시설에서 그거 구분하시고,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숙박시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참고로 고시원도 숙박시설입니다. 고시원도. 우리가 고시원에 이제 공부하러 가더라도 공부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시원에서 뭡니까? 낮에 일을 하고 잠을 자러 많이 가죠. 그죠? 그래서 고시원은 숙박시설이고,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판매시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아파트하고 기숙사도 뭡니까? 공동주택에 해당이 된다. 자, 이거 구분하세요. 자, 그리고 지하구의 규격 해가지고, 지하구라는 게 제가 아까 지하가 하고 구분해놨지. 자, 지하가는 쉽게 얘기해서 지하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그냥 우리가 편히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지하구는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에 우리가 터널은 지하가인데, 터널은 차가 다니는 터널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이 지하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전력구, 통신구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낼 때 시내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변전소가 있죠. 한전의 변전소가. 그러면 요 밑에 선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매립을 다 못 시키니까 일부 요렇게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 구멍은 아니고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오는 기라. 전기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보통 이제 몇백 메다에서 몇 킬로까지 뚫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위에서는 안 보이지만. 근데 실제 제가 여기에 전력구나 통신구 가봤을 때,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맨홀 뚜껑이 있잖아요. 한 번씩 차 지나가면 맨홀 뚜껑 지나간다 아닙니까? 이거 열면은 그 밑에가 지하구예요. 터널처럼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구는 폭이 1.8m 이상, 그리고 높이가 2m 이상, 그리고 길이가 50m 이상을 지하구로 규정해 놓고 있고, 전력 통신용은 500m 이상일 때 지하구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전력 통신용을 50m로 잘 냅니다. 시험에. 이때까지 다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는 안 바꿔내는데, 전력 통신용은 500m인데 50m로 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자, 요거 이제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용품이 나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시험에 나올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소방용품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 아까 우리가 소방시설이 뭐 경보설비, 소화설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피난구조설비 있을 때 일단 이런 거를 무시하고 다음 보기 중에서 소방용품이 아닌 것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른 모래하고 팽창질석 진주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른 모래는 건조사, 그냥 모래,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방용품 앞에 생략된 게 그러면 이 형식 승인은 누가 승인해 주느냐? 청장이죠. 소방청장에게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될 소방용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른 모래를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그리고 팽창질석 진주암이 뭐냐? 질석 진주암, 돌입니다. 돌. 이 돌을 소화약제로 사용하거든요. 이거를 형식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각경보기는 우리가 보통 경종 같은 경우에 소리 나가는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음량이라는 게 있어요. 데시벨.
보통 뭐 90데시벨 이런 게 있는데 이 소리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시각경보기는 뭡니까? 소리 나가는 게 아니고 불빛만 비추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잘 나옵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우리가 이제 숙박시설이나 어디 가면 있냐면 다중유용업소에 가면 다 있죠. 이게 뭐예요? 후레쉬라. 랜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랜턴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면 되지 굳이 형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다음 중 소방용품이 아닌 것을 물어볼 때 90% 이상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안전벨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뭡니까? 공기 불어넣어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 뛰어내릴 때 보면 그 공기 매트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활동 설비용품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세요.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것,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것,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거 요리돼 있지. 아까 우리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활동설비하고 소화용수설비 용품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배웠던 소화활동설비의 비상콘센트나 무통이나 다른 제연설비나 이런 놈들은 소방용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구분하시고요. 그러면은 아닌 것 중에서 요거만 숙지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소화설비에 뭐가 있느냐? 자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1번 관창 이거 옥내소화전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소화설비 맞다 아닙니까? 옥내소화전이.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스프링클러 설비 자체가 소화설비니까 해당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소화기구 소화설비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개 감지기 집어넣는 기라. 감지기는 경보설비 아닙니까? 자탐에.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또 경보설비에서 물어봤을 때 자 누전경보기 경보설비죠. 가스 누설경보기 경보설비죠. 감지기 경보설비죠. 그 다음에 한 개를 유수금지장치를 집어넣는 기라. 그럼 유수금지장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용품이거든요. 그럼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피난구조설비는 유도등 맞죠? 비상조명등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피난기구 이런 게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비상콘센트를 집어넣는 거라. 그럼 비상콘센트 자체는 소활동설비니까 해당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거는 우리 소화약제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 분말 소화기, 약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아무 분말을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거라든지 이런 약제 재료, 그리고 방염제. 예. 우리가 방염을 형식 승인을 소방청장한테 받는데 이거를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게나 방염제 만들어서 칠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불에 잘 안 타는 건데. 그러니까 방염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것도 소방용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자주 나오던데 우리가 수용 인원을 우리 그 법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용 인원 몇 명 이상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용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렇게 계산하는데 요거는 일단 시험에서 여기 보면 별표 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계산 문제로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강의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온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숙박시설에 침대가 있다 또는 침대가 없다 이럴 경우에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1든 없든 요 둘 다 종사자 수가 10명이다. 종사자 수가 10명이면 우리가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하거든요. 그러면 침대가 자 종사자 수 플러스 침대가 1인용이다. 1인용이 20개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30명이 되는 거예요. 수용 인원이. 그러면 이 침대가 2인용이 20개가 있다. 이러면 몇 명이 돼요? 10 플러스 그죠? 50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암기법이 뭐냐면 업삼
그러니까 침대가 없으면 3을 나눈다. 종사자 수 플러스 3을 나눈다. 이 수치를 물어봅니다. 이걸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실은 1.9를 나누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문 4, 6 해가지고 4.6을 나누고, 나머지는 3을 나눈다.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게 자주 나오는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암기법이라는 거. 자, 그리고 설치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우리가 다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은 연면적이 33 이상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한 평이 3.3 아닙니까? 그러니까 10평 정도 넘어가면은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터널에 보면은 옆에 우측에 소화기가 많이 달려있죠. 터널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자동 소화장치 중에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세대에, 아파트 세대 있죠. 세대 보면 주방에 있죠. 후드 밑에 다 설치가 돼요.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아파트에는 모두 대상이 되고요. 오피스텔은 30층 이상. 그러니까 29층짜리 오피스텔은 대상이 안 됩니다. 예? 이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스프링클러 대상에서, 이거는 제가 몇 개만 정리해 줄게요. 스프링클러 대상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대상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6층 이상 바뀐 거, 이거 앞으로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6층 이상 이렇게 정리하시고, 예. 두 번째가 뭐냐면 복합 건축물이 나오면 우리 앞에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해갖고 5복 있었잖아. 5복. 복합 건축물은 5자로 나가더라. 복합 건축물은 대부분 수치가 5천입니다. 5천. 그러니까 복합 건축물이 나왔는데 5천 말고 다른 숫자가 나오면 그게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그래서 5복이라고 암기하세요. 5복. 이렇게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못 한다고 이거라. 6층,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물 분무 등 있죠. 물 분무 등에서는 한 가지 딱 해두세요. 항공기 경납고.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될 대상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항공기 경납고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 비상경보 설비 설치 대상은 전기 분야에서 나옵니다. 전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비상경보 설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죠. 이거는 우리 동의 대상물의 범위 있죠. 400, 300, 200배 이거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보세요. 우리 그때 동의 대상물의 범위가 지하층, 무창층이 150이었고 거기 공연장이 있으면 100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이 말이 뭐냐면 동의를 받을 대상은 비상경보 설비부터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면적 400은 모두 해당이 되죠. 400, 300, 200배. 그리고 터널은 500m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자탐 쪽에서 하면 돼. 자, 옥내 작업장 있죠. 자, 비상경보 설비인데 요 비상경보 설비는 유일하게 옥내 작업장이 들어가요. 이 옥내 작업장이 들어가는 문구는 다른 설비에는 없다. 오로지 비상경보 설비에만 있는데, 이때 인원이 몇 명이냐면 50명을 35명 이렇게 잘 냅니다. 시험에 30명 이렇게 잘 낸다고. 그러니까 비상경보 설비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일단 동의 대상물 범위를 숙지하시고 그 대상일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옥내 작업장은 오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비상 콘센트 설비 대상에 옥내 작업장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몇 명이든 상관없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내 작업장은 무조건 50명이 비상경보 설비만 들어가 있어요. 수치를 바꿔낼 수도 있고, 이거는 전기 분야에서 자주 나온다. 그래서 전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필히 숙지를 하시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암기법이 뭐냐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뒤에 전부 다 미만이 붙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이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단독 경보용. 그러니까 이 말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일정 면적 안 될 때 설치하는 거지. 넘어가면은 자탐이나 더 좋은 설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미만이 들어간다. 두 번째 뭐냐? 아기천.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천. 아기천사 이렇게 해보세요. 아기천.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복합건축물은 5천이라 했죠. 교육연구시설은 대부분 2천이 들어가요. 2교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2천, 복합건축물이란 말이 들어가면 5천. 이게 이제 많다. 대부분. 자, 요거 정도만 딱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기 쪽에서도 나오지만 법령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 전기 하시는 분 다 같이 하셔야 되고. 자, 뭐 이런 거는 요즘에 이제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자탐 대상에 보시면요, 이것도 양이 굉장히 많은데, 자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터널 있죠. 1000m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대상에서 터널은 1000m다. 요거에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속보 설비도, 일단 속보 설비는 이번에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정리하세요. 속보 설비는 5자가 들어가더라 뒤에. 500이나 1500이 들어가는데, 자동화의 속보 설비는 이때 500이 아무래도 뭡니까? 조금 용도가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5나 1500이 아니면 일단 해당이 안 돼요. 속보 설비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의료 시설. 그 다음에 공장 창고. 어디가 위험합니까? 여기 훨씬 위험하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대상을 뭡니까? 낮게 해놓은 거고, 이런 거는 3배로 완화시켜 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보고 그 자동화재 속보 설비 용도를 보고, 요거는 노유자나 수련이나 의료는 조금 위험한 용도다. 이러면 뭡니까? 500이고, 나머지 공장 창고 이런 데는 뭐예요? 1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2000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1000이나 2000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보 설비는 5로 우리가 뒤에 나간다는 거. 자,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자, 인명구조기구는, 자, 인명구조기구는 예전에는 우리가 방공인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자, 방열복은 여러분들 지하철 타러 가면 은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방화복하고 다릅니다. 소방대가 입는 게 방화복이고, 일반 지하철이나 뭐 의료시설 같은 데 가보면 은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방열복이에요. 이게 좀 쌉니다, 이게. 지금 추가된 게 방화복이 추가됐어요. 방열복 또는 방화복.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설치해란 말이 아니고, 방열복을 하든지 방화복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예? 같은 방이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는 지하철 같은데 소방대가 매는 거 있더라 아닙니까? 산소통. 이걸 공기호흡기라고. 인공소생기는 자동 제세동기 해가지고, 이것도 지하철에 가보면 있죠. 이거 구급차에 보면 심장 요거 멈췄을 때 우리 이제 드라마 보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쿵쿵 하는 거,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 세 개, 이거 방공인을 모두 설치해야 할 대상이 지하층을 포함한 관광호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호텔 숙박시설도 관광호텔은 법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 이유가 일반 호텔하고 관광호텔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난할 때 이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관광호텔은 항상 법을 강화시켜 놨어.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그 다음에 병원은 인공소생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방공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요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암기법이 병호 7광입니다. 병호 7광. 병원은 5층 이상, 지하층 포함. 그리고 7광, 관광호텔은 7층 이상일 때 뭡니까?
3개를 다 설치하고 병원은 2개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대상은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두세요. 영화관,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지하역사 뭡니까? 다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불특정 다수들이 많다 아닙니까? 이런 데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나 해두세요. 이산화탄소 대상. 자, 이산화탄소는 질식 소화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설비가 오작동으로 터지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스가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이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서 외부에 사람이 이거를 메고 들어가서 구해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호흡기를.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될 대상 중에서 어떤 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는가? 그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 마스크가 있고 보조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 개 가지고 한 사람을 구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콜센터는 이제 전기 쪽에 나오니까 전기 쪽에 보기로 하고 무통 있죠, 무통. 무통의 설치 대상은 이거 하나 봐두세요. 이거 보면은 지하가 지하층, 터널 다 꽉 막힌 데죠. 그러니까 꽉 막힌 데서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할 때 무전기 접속 단자가 있고 케이블을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걸 우리가 누설동축 케이블이라 하는데 여기에 누설동축 케이블이 뭐냐면 케이블에 홈 파놓는 거예요. 홈을 파놓으면 여기서 소방대장이 무전기 들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틈새로 뭡니까? 무전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무선통신 보조 설비인데 예전에는 다 지하 관련된 데만 설치를 했는데 요즘에는 요거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건물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전기를 들고 이야기를 하면 높은 데는 무전기가 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30층 이상인 건물이죠. 30층 이상 건물에 다 하는 게 아니고 16층 이상 부분만 여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요 위에 부분만 무통을 설치해라 이 말입니다. 무전기가 안 터지니까. 실제 우리가 소방점검 같은 데 가보면 아무리 성능 좋은 무전기를 쓰더라도 한 20몇 층 넘어가면 무전기가 안 터져요. 그래서 30층 이상 모든 층이 하는 게 아니고 15층까지는 무전기가 터지거든 웬만한 거는. 16층부터 잘 안 터질 수가 있으니까 설치를 해라 이 말입니다. 요걸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제 기준은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만 보면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물 분무 등입니다. 물 분무, 미분무, 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탐.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설비를 우측에 있는 설비를 하면 면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감지기가 있는 설비가 있고 없는 설비가 있어요. 즉 뭐냐면 습식 스프링클러나 건식은 감지기가 없습니다. 근데 준비작동식이나 일제살수식이나 부합식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계 쪽 가면은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서 감지기가 있는 설비는 해라 이 말이에요. 된다 이 말이에요. 대체가. 그러면 자동화재 설비가 발신기 세트가 있고 여기에 감지기가 있을 때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여기에 감지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때 요 자탐 감지기를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물어볼 때 자탐의 기능을 가진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가로넣기로 나옵니다. 물 분무든. 예?
요거는 감지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감지기가 있는 설비에 한해서 뭡니까? 자탐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140m 요거 체크 하나에 두시고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소화용수 설비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있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이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소방기본법에 보면 자, 이겁니다. 이게 이 소화전이죠. 또 복습을 하는데 이 소화전하고 똑같은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도지사가 유지 관리하는 소방 용수 시설의 소화전. 이건 기본법에서 나오죠. 소방기본법. 그럼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시수가 지나가면 바로 따니까 물 빼면 시에서 뭡니까? 물값을 부담한다. 그럼 우리가 흔히 길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외 소화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배웠던 아까 소화 설비 중에서 해당이 돼요. 불 끄는 설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물이 필요하죠. 건물 안에서 물이 필요하고 펌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화전이 있고 불을 꺼야 되니까 뭡니까? 소화전 함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즐도 관창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물을 빼면 요거를 연결해 가지고 물 빼기 전에 이 물을 갖고 건물에서 이렇게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상수도 소화전이죠. 저거 우리 금방 했던 거. 이거는 건물이 있으면 시수가 들어오면 계량기의 2차 측에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건 함이 필요 없어요. 불 끄는 게 아니고 물 공급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소방용수시설의 소화전은 바로 우리가 땅바닥에 지나가는 상수도관에서 따는 거고 이거는 건물에 들어오는 상수도관 계량기 2차 측에서 따니까 물을 빼면은 뭡니까? 계량기가 돌아가겠죠. 그럼 이거는 물값을 건물주가 내는 거예요. 건물주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수도 소화전은 건물 안에 들어가야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밖에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건물 안에 대상이 되는데 이 부근에 이 소화전이 140m 안에 이 소화전이 있으면 면제를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나중 기계 쪽 가면 배우는데 요 관 있죠. 요 관. 상수도관. 이게 75mm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아파트 물 많이 쓰죠. 근데 일반 상가는 물을 많이 안 씁니다. 일반 상가에서 샤워하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보통 손 씻고 화장실 물 내려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건물에 있죠. 그럼 상수도관을 큰 거 갖고 오면 안 되냐? 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을 쓸 때 시수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휴대폰 쓸 때 기본 요금이 많으면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 요금이 작으면 쓰면 쓸수록 통화 요금은 올라가지만 아껴 쓸 수가 있다 아닙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전기가 작으면 기본 요금이 작은데 전기를 많이 끌고 오면은 뭡니까? 기본 요금이 세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관을 키우게 되면은 이 상수도관을 끌고 올 때 키우게 되면은 기본 수도 요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건물에서는 이 관을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앞으로 사용할 때 수도 요금을 많이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려면 75mm 넘는 관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주위에 75mm 관이 없어.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저 한 100m 넘어가야지 75mm 넘는 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 하나 설치하려고 100m의 땅을 파가지고 배관을 묶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요 소화전이 140m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통 있습니다. 보통 있으면 이게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140m.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떤 건물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이거 대상이었어요. 근데 주위에 지도를 보니까 이 상수도 지도를 보니까 200m 뒤에 있는 거라. 75mm 넘는 배관이 아 이거 안 된다. 그 소방서가 갖고 이거 내가 하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된다. 너무 멀어갖고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보니까 30m 안에 요게 있는 거예요. 공공을 위한 소화전. 시도의사가 유지관리하는 게. 그래서 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140m. 이거 기억나시지? 요거. 요 소화전. 상공 100. 기타 140. 수평거리.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는 100m. 나머지 지역은 140m 수평거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주위에 다 140m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자, 140m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 관리업의 등록 기준. 자, 우리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업이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사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 인력이 이렇게 됩니다. 주 인력은 관리업은요 관리사가 1명 있어야 돼. 그러니까 관리사가 없으면 관리업을 내지를 못한다고요. 기수사도 못 냅니다. 그 다음에 소방설비 기사나 산업기사를 가진 사람 또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2명이 필요해요. 업을 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하러 갈 때 보면 관리사 1명에 보조인력 2명이 따라가거든요. 그 사람이 기사나 산업기사 가지고 있거나 공무원인데 3년 이상 뭡니까? 근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법적으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요,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설계업을 내려면 설계업이 전문이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니까 공사업법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설계업도 우리가 전문 일반은 설계 보조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1명씩 있으면 돼요. 근데 공사업은요 전문하고 일반이 다릅니다. 뭐냐면요, 설계업은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설계업은 전문은, 그러니까 설계는 기술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뭘 하기 위해서냐? 재현설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설계업은 기술사 필요 없고 기사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재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재현설비를.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사의 핵심은 재현설비입니다. 재현설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재현설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사업은 전문하고 일반이 있는데, 우리가 전문은 뭐냐면요, 전기, 기계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분야 공사나 기계 분야 공사를 둘 다 할 수 있으면 전문이고, 일반은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 일반 면허를 내면 기계 쪽 스프링클러 공사는 못 해요. 대신에 스프링클러 배선 공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배관하고 이런 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은 자격증이 2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인력이. 이거는 기사만 있어도 돼. 기사는 전기 자격증이나 기계 자격증 둘 다 보유를 하든지 1명씩 따로 보유한 사람 2명을 뽑으면 되고, 기술사도 되지. 기술사는 뭐 딴 거 필요 없이 기술사 자격증만 있으면 전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반은 전기 하려면 요 전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기계를 하려면 기계 자격증 하나만 보유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한 개 따로 하겠습니까? 둘 다 해야지. 그죠? 그래서 보통 전문을 낸다. 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도 설계하고 비슷한 게 기술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문을 하려면. 요거 감리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때 재현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설계하고 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염업은 말 그대로 방염하는 거예요. 그냥 내면 돼. 요 공사업 할 때 이 사람이 방염을 해도 돼. 지금은 법이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화학과 관련된 과를 나오거나 이런 사람만 됐었거든요. 자격증이 있거나. 근데 지금은 그냥 화학과 관련 없어도 기사의 주 인력 가지고 방염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리사가 필요하고, 그럼 이때 설계업은 보조 인력만 따지면 만약에 설계도 전기하고 기계가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기 쪽 한 명, 기계 쪽 한 명을 뽑으면 돼요. 한 명씩. 그 다음에 공사업은 전문은 봐보세요. 공사업의 전문은 전기기계 2개를 다 같이 하니까 보조 인력도 전기 한 명, 기계 한 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명이 필요한 기라. 근데 일반일 때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기나 기계나. 전기면 전기 한 명, 기계는 기계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감리업은 감리원 자체가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명의 감리가 할 수 있는 현장이 일반적으로 5개밖에 못 해요. 그럼 현장이 30개면 6명 뽑으면 됩니다. 뭐 보조인력 이런 거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감리원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현장이 10개밖에 없어. 그럼 2명만 뽑으면 돼. 보조인력이 아니고 그 인력 자체를. 그러니까 감리업은 우리가 지금 보조감리 제도라고 있기는 있지만 그 주감리 자체는 뭡니까? 보조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가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공사업법에 가보면 또 일정 면적마다 보조감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보조 인력에 대한 개념은 없다. 그러니까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조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개수만큼 뽑으면 돼,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방염은 그냥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주인력, 보조인력 구분 없이 한 명만 두면 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공사업의 주인력이다. 그럼 내 가지고 그냥 방염업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업은 아까 봤듯이 관리사 주인력 한 명에다가 보조인력 아까 그죠? 기사나 산업기사, 공무원 3년 이상, 관련학과 이런 사람들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